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공감TV 오늘 첫 개국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저희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아마 2015년부터 3040, 그때는 3040이었는데,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총 모임을 시작했었는데, 아마 코로나 전에 우리가 모임을 접었다가, 다시 전환점을 우리 순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모임에 우리 세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개국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세 분 나오셨는데 소개를 정말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오른쪽에 있는 노경수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경수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순천까지 왔고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더불어 공감 네. TV 유튜브 개국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들이 게스트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례로 제 왼쪽에 계시는 강용택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강윤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고요. 네, 동작구에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공감 TV 개국 축하드리고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또 많은 소통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 옆에 계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왔고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김지혜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공감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장애인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순천센터의 김초로 센터장님 늘 이렇게 변화와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참 모범적으로 선도해가는 그런 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 늘 응원하고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공감TV 내 멋대로 오늘 역할을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국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각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축하 멘트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소개하면서 다들 또 축하 멘트까지 해주시는 바람에 그러면 각 센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 아마 첫 방송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편하게 동네 미용실 마시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저기 방송실이 아닌 교육관에서 사담 나누듯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도레미파 솔톤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경수 센터장님 그 대사상구 센터에 좀 소개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부산의 사상구 지역의 모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0년 2월 1일부터 센터가 만들어졌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증 장애인분들이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주 이용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는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권익 옹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즐거운 삶, 재미난 삶,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애인분들의 여행이나 여가 활동들,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즐겁게 즐기고 또 다양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행을 되게 저희들은 지향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여행이라는 건 쉽지 않은데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좀 멀리도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행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센터를 해도 되겠죠? 네네. 우리 노경센터장님이 아까 이야기 나누실 때 자립생활 이야기하면 뭐 3박 4일 이야기해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듯이 상당히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우리동작 센터장님. 네, 저희 그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동작구 상도로 4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방동에 있는데요. 저희 센터 뒤에는 대림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대림동인지 대방동인지 사람들이 헷갈려하지만 네, 저희는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나는 자립생활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사회 도전하는 우리동작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나는 자립생활에서 아까 노영수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여가 활동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음악 교육이나 뭐 밴드 활동 이런 것도 있고 또 요가라든가 이런 PT라든가 이런 여가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있는 장애인들이나 생활시설에서 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지역사회 가지고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집을 시설에서 이렇게 지역으로 와도 이웃이나 친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또 이웃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친구들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우리 동작은 좀 시범적이고 또 남들이 그 생각은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뭐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 센터에는 이제 쇼다운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즐기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 처음 도입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런 하고 있고 뭐 애플에서 나오는 이런 맥 컴퓨터 같은 것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잘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런 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또 그런 뭐 프로그램 그 개선도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좀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끝에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윤택 센터장님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립생활센터가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한다고 하지만 혹시 시각장애 영역으로 많이 특화돼서 활동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저도 시각장애인이고 저희 센터 구성원들 또 회원들의 많은 비중이 시각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나 또 특히 이제 시청각장애인 그러니까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그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활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고요. 세종센터도 마찬가지로 네, 기본사업과 선택 혹은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사업들은 앞서 센터장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동료상담이나 자립생활 기술 훈련 그리고 뭐 그 외의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권유홍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탈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주거 지원에 대한 기반 마련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쪽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지역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과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강윤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문화여가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난타 밴드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난타 밴드팀 이제 단원들이 발달 장애인 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공연 행사에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자존감 향상을 이제 하는 부분들로 통해서 안정적인 또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IL 센터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굉장히 자립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데 함께 타 지역에 있는 이제 센터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면빨 잘 봤네요. 우리 김지혜 센터장님. 네. 저는 이제 자립생활센터 오랫동안 해왔고, 또 우리 센터 소개를 아마도 더불어공감TV에서 계속 꾸준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사회자의 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 소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참고로 밑에 뭐 종이가 있지만 대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이제 난상 토크, 프리 토크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 어수선할 수도 있다는 점 시청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장애계 이슈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립생활 진영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개인 예산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계에서 한참 이슈가 되는 정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시설의 장애인들도 있지만 교정시설, 한마디로 이제 구금시설에 있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신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또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떠안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한 3-4가지 주제 중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뽑아놓은 것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누가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김지혜 센터장님. 네. 제가 오늘 사실 갑작스럽게 개국방송 게스트 제안을 받아서 준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소개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개인 예산제 설명을 또 먼저 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데, 네, 좀 부족하지만 그 세종시가 이제 모의 적용 사업이 적용되는 이제 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 이제 활동 지원 기관들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도 사실 아직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제가 이제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현 정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후보, 현재는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인 예산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고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의 적용 사업을 하는데 4개 지역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세종이 포함이 됐어요. 어쨌든 이제 개인 예산제라는 것이 장애인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과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과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이제 드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행하는 과정의 모니터링과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장애계에서는 적극적인 또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네, 2가지 모델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급여 유연제 모델이고 2번째는 이제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활용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첫 번째 급여 유연화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와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NG가 없죠. NG 있어요. 네. 그냥 좀 알아서 편집을 잘 해주지 않으실까요? 아니 이게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이게 제가 사업 담당자가 아니어가지고 네. 일단 설명 쭉 하시고 또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각자 생각도 이야기하시게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공부되네. 너무 무리한 우리가 막 거예요. 공부하는 그쵸. 우리가 막 공부해. 맞아요.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 모델 1, 2, 그러니까 모델 1, 모델 2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모델 1이 이제 급여 유연화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재와 그리고 민간 이제 복지 서비스 이제 구입하는 데에 그 선택과 결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후에 그렇게 정산을 이제 하는 체계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있다고 하고요. 이 활동지원 급여 중에 모델 1은 활동지원 급여 중에 아유 큰일 났네. 아, 공부 많이 넣었어요. 어떡하지? 야, 이런 거를 다 넣어주세요. 안 돼. 아우 더워라. 더워라. 안에 있는 분들도 아 더워라. 김재 센터장님 네.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요 저기 또 계시니까 또 더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준비 안 됐는데. 바로 네,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제가 용어가 용어가 해도 힘들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니 용어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늘 써오던 용어가 아니고 제가 30분 설명회를 들어가지고 맞아요. 여기 대본이 있거나 이쪽에 이제 네 화면이 2개 있어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좀 해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냥 멀리서만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클로즈업 안 하고요? 제가 엄청 왜냐면 자료를 화면 안 봤는데 제가 자료를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늘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각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개인 예산제에 그래서 대해서. 제가 설명하라고 성함에 하니까는 대해서.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이야기하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냥 싶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안 되겠죠. 네, 읽는 것보다 그냥 대충 아는 대로 대충 설명해 버리세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편한 대충. 그 대충 설명. 저희도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많이 하면 네. 정말 깨알같이 시나리오의 대본 그대로 그쵸.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냥 생으로 날것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른 분들한테 이런 부탁했으면 굉장히 무리한 거 여러분들한테 물론 무리하지만 정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집하는 사람이 문제 심호흡이야. 화이팅. 네. 뭐 편안하게 이렇게 뭐 그죠. 네, 어쨌든 현 정부에서 공언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모의 적용 이제 사업을 실시하고 거기 이제 4개 지역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세종도 네, 대상이 되는 지역이어서 얼마 전에 이제 사업 설명회를 했고 제가 한 30분 정도 관련 사업에 대한 네,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렸더니 센터장님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모델은 두 가지라고 해요. 네. 첫 번째 모델은 기존에 이제 활동 지원 급여 중에 10%를 적용할 수 있는데 명칭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급여 유연화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예산이 더 확대돼서 이 모델 1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 기존에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분들 혹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이제 확정되어 있던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활동 지원 급여의 10%라는 것이 시 추가 지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별 예외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다 제외하고 순수한 활동 지원 급여의 10%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뭐 공공재화 민간복지 서비스 중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별 지원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10%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모델 2는 이제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1과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그 말 그대로 제공 인력 활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뭐 일상생활이나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등의 그런 지원 영역에서 뭐 수어통역사, 보행지도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등 제공 인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1은 활동 지원 급여 중에 10%라 한다면 이 모델 2는 2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선정 과정을 거치고 선정이 되더라도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이 모델 1과 모델 2 다 사후 정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후 정산. 그래서 활동 지원 기관이 이제 계약 체결을 이용자나 뭐 활동 제공 인력이나 그 민간복지 서비스 기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모델 1이라서 이제 세종시는 모델 2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모델 2에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이용자와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선 지급을 활동 지원 기관에서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사후 정산 체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023년에 모의 적용 사업을 하고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은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에 이제 본 사업으로 이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업 설명회 할 때도 그 활동 지원 기관들이 이제 그 사업 설명 주 대상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사후 정산이 좀 별로네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기보다는 너무 급조로 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이 모델 1, 모델 2 이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의견을 이제 전혀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안 거쳤고 이제 임의적으로 어쨌든 복지부, 뭐 한국장애개발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게 좀 통보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활동지원기관들이 사실 이 모의적용 사업에 의무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할까라는 좀 그런 우려와 의문점들이 이제 지금 채택된 도시는 세종하고 또 어딘가요?
잠시만요. 제가 세종에 서울 김포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네. 김포, 세종. 경기 김포시 그리고 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방송도 방송이지만 뭐 개인의 산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뜨겁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의 산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곳저곳에서 개인의 산재에 대해서 뭐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었던 적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했다고 하면은 많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몰라요. 저희는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지만 자연스럽게 두 분의 의견도 내놓으시면 좋겠고요. 일각에서는 뭐 개인의 산재하면 상당히 어떻게 비판적인 시간 그리고 좀 어렵다라는 시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산재, 탈시설, 자립생활에 관련돼서 너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시범사업 붙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기주도 맞춤형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내 손에 맞는 장갑을 낀 게 아니라 장갑에 맞는 것을 이제 장갑에 손을 맞춰 격이 됐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듯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개인의 산재, 탈시설, 자립생활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뭐 기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활동보조 예산의 10%와 20%를 쓴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추가 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내가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물론 선정이라는 기준들이 있지만 그 활동보조가 아닌 일부를 예산 10%든 20%든 정해놓고 1모델과 2모델 그 안에서 내가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 예산으로 내가 이제 필요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잠시 얘기했었지만 뭐 간호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활동보조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외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호주에 개인 예산제를 공부를 하기 위해 다녀왔지 않습니까?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 들었던 부분들은 어떤 한 장애인이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예산의 기준이란 것은 절대 없고 일단 논리적으로 이 장애인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플랜을 잘 짠다면 그런 커트라인이 없고 예산의 커트라인이 없이 지원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하고는 상당히 개입이 크다라고 좀 봐지네요. 그쵸?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주에 갔을 때 여기 노명수 센터장님 그리고 김지혜 센터장님 이렇게 호주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딱 때마침 2018년도 시범사업이 5년간에 걸쳐서 끝나서 바로 시행되는 해였었는데 NDILS라고 해서 국가장애보험계획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강윤택 센터장님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모의 적용하려는 그 모델은 어쨌든 갑작스럽게 막 그 국정과제고 하니까 막 추진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보완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개인 예산제를 왜 도입해야 되는지
왜 도입하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인식이랄까, 그 관점이랄까, 그런 신념이랄까, 그걸 가지고서 해야지 그냥 개인 예산제 그냥 제목만 듣고서 장애인 정책들 중에 뭐 할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산으로 가고 그거 될 수 있다. 개인 예산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전달 체계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자꾸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방법만 가지고는 도대체 저게 그냥 예산을 그냥 이렇게 개인 예산제라는 제목만 바꿔주고 그냥 주는 거지 당사자들의 선택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좀 들어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기대하고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개인 예산제와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돼가지고 활동 지원 제도가 이렇게 딱 도입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활동 지원 인정조사는 주로 이제 그 신체적 장애, 네, 신체 활동 그 기능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이 감각장애이다 보니까는 그 필요의 그 시각장애인의 그 필요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항상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문항 자체가 시각장애인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신체 활동에서 제한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냐, 화장실 갈 수 있냐 이런 대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짓 응답 내지는 장애를 과장해야지만이 시간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전화를 쓸 수 있냐, 금전 관리를 할 수 있냐 이거 다 못한다고 해야 겨우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한 평균적으로 시각장애인 한 90시간, 120시간 요 사이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서 활동 지원 그 시간이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서 개인 예산제를 한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도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또 그걸 가지고서 개인 예산제를 한다니까는 원천적으로 좀 필요에 좀 부족한 그 재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제도가 또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1년에 그 한 2개 정도 신지팡이를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한 번 받아봤나 그러고 계속 못 받았는데 이걸 왜 못 받았냐. 안 주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신지팡이 3만 원짜리를 사후정산에서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지팡이 파는 데 가서 카드로 사고 그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뭐 보험 뭐 해가지고서 또 지역에 있는 의료보험공단에다 이걸 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통장에 갖다 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3만 원 받기 위해서 활동자 선생님 해서 뭐 누구의 도움 받아서 막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행정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면은 저도 쓰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예산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관점이 용처 제한이 넓어질수록 근거 서류를 많이 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부정으로 대충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용처 제한이 풀어질수록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도는 있으나 쓰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장애뿐만이 아니라 사실 장애인들은 그런 행정서류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개인 예산제라는 거를 도입할 때는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유연하게 이 어차피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자원이니 당사자들이 마음껏 써라라는
당연히 사회에서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관점, 아니, 사상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걸 가지고서 해야지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정부가 장애인들이 맨 술 사 먹고 이상한 데 쓸 거냐, 또 정부 돈 니네 막 함부로 쓰냐, 그 아까워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 아니냐, 무슨 범죄자 보듯이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개인 예산제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 잘 고려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개국방송 첫 해 컨셉은 교육이네요. 교육. 너무 똑똑하셔. 심도 깊고 무겁네. 네, 근데. 무거워요. 우리가 2부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좀 즐거운 이야기, 좀 컨셉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컨셉을 근데 어차피 교육으로 했으니까 1시간 정도 풀로 끌고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우리 한자연의 가장 핫한 지금 이슈가 돼버렸는데 자립생활센터 법제화에 관련돼서 지금 뜨거운 운동을 양측의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톤을 높여서 도레미파 솔로 합시다. 하는 걸로. 먹을 거를 주시면 이게 목소리가 네, 밝아집니다. 지금 앞에 그나마 좀 준비된 음식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질문에 말을 맞지 않는 소리를만 하고 오늘은 제일 멋진 날이에요. 우리 강윤택 센터장님들. 그리고 저 네. 개인 예산제로 즐거운 얘기를 하려면 또 그 돈 받아서 뭐 했을래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어요. 그런 받아서 놀러 가야죠. 연애도 하는데 좀 쓰고 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했을래? 우리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해외여행 좀 가고 좀 뭐 이런 거좀 헬스장 안 되나, 갈래, 그게. 학원 다닐래, 야구장 갈래. 이제 좀 쉬는 텀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법제와 관련돼서 한마디씩 하실 수 있죠? 예. 그걸로 하고 2부 진행은 이제 저 그거 물어보려 했었는데 사생활도 물어보고 막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요. 자, 그러면 자립생활센터 법제와 관련돼서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일이니까. 그리고 2000년도부터 시작된 자립생활센터가 오랫동안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법적인 테두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호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와 관련돼서 동영수 센터장님. 제가 먼저 합니까? 네. 사실 자립생활 운동은 당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지금 IL 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기반되어져서 지금 운영되어진 지가 20년도 더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에요, 재원. 그런 재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센터장들부터 포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은 열정페이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당사자니까 피땀 흘리게 해야 되고, 좀 더 나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자립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하는 역할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저평가되어져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리더라면 또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의 책임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파워풀하게 세력화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우리 리더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지금 뭐 아이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회복지 경력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뭐
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놓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뭐 80%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당연한 어떤 권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만큼 어쩌면 그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헌신과 열정 페이만 강요해서 센터가 꾸려가기에는 올 때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도 있는데 당사자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아이센터를 운영하는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좀 잘 수렴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외에 어떤 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좌지우지되고 결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법적 지위는 이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조금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좀 힘을 모아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노근수 센터장님 발랄한 모습을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너무 빠져들고 있거든요. 너무 구구절절 맞는 소리를 해주셔가지고요. 뭐 거기에 대한 뭐 반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정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다행해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서 사회자이기 때문에. 예, 짧은 지식 탄원할까봐 걱정도 하지만은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여서. 다들 너무 겸손하시네요. 자, 그러면 김지혜 센터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네, 알겠습니다. 강윤택 센터장님 먼저 하시고 와야 되는 거 거리가 아니에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한 얘기 제가 제일 하시고. 뒤에 해야 예, 아니 강윤택 센터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앞에 분들 말씀으로 제가 딱 강윤택 센터장님 안 하신다고요? 저 하라고요? 예. 김재준 제가 양보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좀 많이 사실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그 IL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는 우리 IL이 장애인 당사자 조직인데 단체로서의 성격, 권익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는 뭔가 좀 그 법적 제도 틀에서 어떤 기관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현재 IL의 그거를 보면은 이미 우리는 보조금을 받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87%를 인건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경상보조금 같은 걸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제 법적 그 테두리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구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법적 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보조금 체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당사자 조직으로서 어떤 성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면 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센터로서 남거나 그런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 말고 이제 지방에 아주 이런 데 보면은 복지관은 장애인 수가 없으니까 뭐 원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IL 센터도 이렇게 있지만은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있는
때만큼 이제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적 테두리에 들어가면은 어느 지방이 되든 간에 복지관은 못 만들어도 IL 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수는 많지 않지만 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그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법제화가 되면은 거기 기준이 못 들어간 센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방에 그 복지관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지역에 그 장애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러도록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은 이미 그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들어와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명문화해가지고 그 틀을 갖춰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그 지자체 공무원들, 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에서도 우리 강윤택 센터장님 말씀처럼 법이 없다 뿐이지 정말 그 제도 안에서 충분히 활용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반대니 찬성이니 그걸 떠나서도 어찌됐든 제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갈 길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도화된 이제 자립생활 사업 그리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적발달 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이제 개인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발언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진희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IL 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임위 통과가 된 상황인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이라고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도 앞서 두 분 센터장님의 말씀, 세 분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제도권 안에서 사회복지 시설들이 갖는 제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IL 센터들이 보조금 지원 받으면서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적용이라는 게 사회복지 시설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IL의 이념과 철학을 유지하면서 그런 그 정부의 제재, 지자체 제재까지 안고 가려면 오히려 인력이나 예산이 더 확대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실 IL 센터라는 게 운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달체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금 찬반 논쟁이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정말 운동체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정, 회계, 사무에 있어서 그 제대로 된 인력들이 갖추어지고 또 특히나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좀 담겨져서 그렇게 지자체들도 그냥 이렇게 공고가 아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넣어서 정말 IL 센터가 제대로 IL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너무나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함께 좀 협력해서 특히 IL 진영에서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에이블 뉴스에 이렇게 기고문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운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장애 영역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은 물론 잘하고 있죠. 네, 대부분의 센터들이 열심히 한정된 인력과 재원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서 제대로 서비스 지원하고 특히나 이제 탈시설 지원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시범사업 후에는 본사업으로 갈 텐데 자립생활센터들이 탈시설 지원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 같아요. 다들 각자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타 기관 분석들 발표할 때 보니까 다들 잘하시고 계시고 또 특징들 봐보면 지역사회 뭐 자원 네트워크 그리고 자원 활용 그런 것들 다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자립생활센터에 조금 부족한 면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장점이자 강점이 바로 억울하다 또 인권 침해당했다 학대당했다고 오는 장애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는 그 파이 그 예산 안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권익공헌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걸 아주 잘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권익공헌 활동을 사업으로 내놨어요. 해라고. 어차피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운동을 못한다? 그것은 기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마 지금 개국방송을 듣는 분들 너무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건 짧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부 순서를 맞추고 2부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마무리 멘트 장애인과 더불어공감TV 화이팅 외치고 좀 쉬었다 2부 하면 어떨까요? TV 화이팅! 화이팅!